최신 이슈의 의문점을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챙겨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임방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산재 사고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그리고 또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긴급 단정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정말 그만큼 시급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이 김용균 씨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와 여당이 만나서 협의를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발전 분야 같은 이런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 그리고 산업재해 감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IQ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고, 제2의 김용균 막기 위한 대책은 지난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소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한 계약직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 이송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2인 1조 작업 원칙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건데요. 네. 작업 환경이 지옥과 같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2인 1조 환경부터 볼게요. 우선 컨베이어 벨트는요. 굉장히 위험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 하청업체의 그 내부 지침에도 2인 1조로 그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부 지침은 이 원청인 이 서부발전소의 승인을 받은 내부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2인 1조로 다녀야 되는데 한 명이 다녔습니다.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로 혼자 다녔고요. 만약에 2인 1조였다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았으면 그 다른 한 사람이 풀코드라고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멈춥니다. 네.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이고요. 그 외에 다른 환경은 어땠을까? 지금 이거 교육이 사실 철저하게 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3일 가르쳤다면서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 교육이 좀 숙련된 사람, 특히 한 명을 보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거의 3일 그냥 가르쳤고. 형식적. 말씀하신 대로 3일간. 이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저는 또 김용균 씨의 그 유품에서 나온 것 중에 랜턴이 나왔는데 고장난 랜턴이 나왔는데 그 굉장히 어둡고 먼지가 많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랜턴도 이 김용균 씨가 직접 자비로 구입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전장치에 대한 어떤 지원도 부족했던 정말 여러모로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벨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석탄을 싣고 그 계속 이제 그 석탄을 떼는 그런 운송하는 거죠. 용광로로 이제 용광로라기보다 하여튼 떼는 그런 공간으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집어넣을 때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봐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일종의 관리 검사반이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럴 때 혹시라도 자칫 잘못하면 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바로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랜턴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당연히 어두컴컴하고 먼지가 많고 안 보이니까 랜턴을 사용해야 되는데 랜턴이 고장나면은 돈을 안 줘서 자기가 직접 돈 내고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랜턴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하게끔 했는지. 자, 이러면서 이제 외주화, 하청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 외주화라고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선 원청이 어떤 자신의 업무 중에 일부를 외주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일부분을 도급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업무만 도급을 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외주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책임,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도 이 하청업체가 온전히 지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이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 안전에 충실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예를 들면 일감을 따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따내겠습니까? 주로 비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그것을 도급을 받아서 수급을 해서 그러니 당연히 안전 설비를 확충하거나 어떤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할 테고요. 2인 1조로 운영해야 되지만 그 2인 1조로 운영되기 위한 인력 확충이 안 될 테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험을 외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러 위험한 작업들만 뽑아서 하청업체로 넘기고 그래서 지금 44건의 그 산재가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3건만 원청의 사고고 41건이 하청업체 사고로 기록이 돼가지고 이 서부발전소는 지금 그 무죄 사업자. 작업장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457억을 아꼈다면서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하청업체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건 하청업체의 산재로 잡히지 원청의 산재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청의 작업장에서 일을 한 그 근로자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청인 이 서부발전은 무죄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여기 산업재해 보험료에 대해서 당연히 감면도 받았고요. 그 감면 받은 거 갖고 또 임원들끼리 네. 성과금 장치했겠죠? 포상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우리의 법감정, 우리의 정의 감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했는데도 벨트 가동이 먼저. 이번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경우 하청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한전에 취직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던 정말 너무나 아까운 청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더 성실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김용균 씨가 숨진 이후에 한국 서부발전의 사고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이 사고로 진짜 이게 뭐 처참하게 죽었어요. 잔혹하게. 반나절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했고 벨트를 돌려야 된다고 돈 벌려고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근로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집에서 지내는 개만 더 못하게 이거 생각을 하는구나. 이거 노예로 보는구나. 그래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뭐 사고가 나면 일단 수습을 해야 되고 일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명 구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구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는 뭐 아까 말씀드린 열악한 상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예. 근데 이 사고 이후에 이 수습 과정들을 보면 과연 도대체 이 업체가 근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예. 평소에 근로자를 대하는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좀 우리가 가늠케 할 수 있는데요.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선 이 김용균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시각이 새벽 3시 23분이에요. 맞아요. 3시 23분인데 그로부터 한 30분쯤 지난 후에 이 컨베이어 벨트 하청업체 정비원들이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연락을 업무 지시를 받냐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근무해라.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충격적이에요. 경찰 신고는 그로부터 또 한 20분 더 지난 4시 그러니까. 25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가 사망한 모습을 발견했는데 경찰에 신고한 것보다 다른 근로자들한테 빨리 나와서 컨베이어 벨트 계속 돌려라 라고 지시한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선 다시 그 연락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일을 하러 나온 그 정비원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정비원들이 왔는데 시신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습도 안 하고. 동료 근로자가 옆에서 처참하게 사망해 있는데 그걸 두고 경찰에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두고 본인들은 다시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이 업체가 근로자를 지금 인터뷰 나온 대로 예. 정말 이건
정도로밖에 생각했다고 우리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 김용균 씨 사고 그 대책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이태입니다. 예. 지금 고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에 그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맞죠? 예, 예. 사고가 발생한 9호기, 10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컨베이어 벨트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증언해 주신 그 정비 용역업체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분들이 심리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예. 하소연을 합니다. 예. 나는 사람도 아니었구나라고 증언해 주고 계시고요. 예. 최초로 시신을 목격했던 우리 당사자분은 늘 여기 와서, 분향소에 와서 동료들에게 휩싸여 있지만, 예. 그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예. 어머니가 현장을 사고 나고 나서 이틀 만에 가셨습니다. 예. 그 사고 현장을 보시자마자 어머니가 한 행동은 옆에 같이 그 안내하고 있던 동료들에게, 용균이 동료들에게 너희들 얼른 여기서 나가야 된다. 너희들 안 나가면 너희도 죽는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절대로 이런 공장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그 얘기를 현장 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어머니 얼굴 노출 못 시켰어요. 어머니 사셔야 되니까. 예. 그거 보시고 나서 어머니가 전면에 나셨는데 나선 이유가 예. 사고를 수습했던 그 동료들이 그냥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예. 그 투입돼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 네. 사고 지점을 비껴서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사고 현장을 방문한 어머니가 그 용균이 시신을 수습했던 그 동료들을 예. 부여안고 너희도 죽으니까 어서 나가라. 예.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노동부 쫓아갔더니 중지하겠답니다. 예. 근데 실제 현장 가봤더니 그 사고 지점만 피해서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 항의해서 그 9호기, 10호기는 당장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일러가 10개예요. 10개. 전체 10개의 그 발전 시설이 있는데 예. 지금 2기만 중단시키고 나머지 8개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예. 입장에서는 저기에서 일하는 애들도 내 아들인데 예. 저희 아들도 죽는데 이거부터 중단해야 된다. 네. 이거 계속 요구하는데 노동부에서 답변을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그 사고 이후에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를 무마하려고 하고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이런 그 회사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앞서서 지금 시간상으로 경찰 그 보고 전에 조치했던 건 하시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예. 동료들에게는 언론이나 이런 데 입조심해라 이미 단속이 들어갔고요. 예. 유족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다 진상조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 아들 마지막 영상이 CCTV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달라고 경찰서 쫓아갔는데 검찰한테 넘겼다. 또 노동부한테 또 있다. 이렇게 해서 쫓아갔는데 예.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제출할 거다. 예. 이렇게 하고 다 마지막 모습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협조 아니 안 하고 지금 왜 있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게 어머니는 지금 시간이 가자마자 없어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시민대책위원회 향후의 그 대응 계획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거는 어머니는 공장 중단해야 된다. 내 아들처럼 희생자 생기면 안 된다.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예. 두 번째 죽음은 12번이나 반복돼서 됐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는데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한 거 못 지켰으니까 대통령 진심 어린 사과해달라. 예. 두 번째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 예. 않으면 또 사고 발생된다. 대책 발표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법으로 좀 강제해달라.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논의 속에서는. 예.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하청 노동자는 이런 법이 있어도 예. 팀이 있어도 2인 1조 해도 맞습니다. 적용 안 됩니다. 비정규직에게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라. 예. 그리고 시설 안전시설 이거 완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5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 김영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함께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자. 울먹거리시네요. 맞습니다. 과연 무엇이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최근 3주 동안 50명 사망. 이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네. 예, 지금 우리의 산업 그 현장이 이렇단 얘기입니다. 네, 자,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예, 24일 동안 예, 하루에 2명씩 목숨을 잃은 거예요. 예. 50명이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예. 이게 평균입니다. 일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000명 정도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2명, 3명씩을 2명, 3명 사이. 작업장에서 다 안타깝게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한 76.4%, 사고 사망자의 76.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세한 곳이고요. 예.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업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제조업 예. 순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뭐 관련 법안을 내놓고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법안 만들면 뭐하죠? 국회에 그냥 계를 주인 것이 많거든요.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사고 사망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사망하냐라는 비율을 보면은 0.71명이에요. 2013년 기준으로. 예. 그런데 물론 다른 선진국보다 다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특히 영국은요. 2011년 기준으로 0.0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0.04명입니다. 영국은. 18배. 예. 우리가 영국보다 18배 더 이 사고 사망률이 높은 건데요. 근데 그럼 영국은 도대체-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네, 영국엔요. 2007년에 기업살인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기업살인법은요. 어떤 이런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다. 예. 우리처럼 이게 어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냐 원청업체 소속 직원이냐 안 따집니다. 예.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원청에 있느냐 하청업체에 있느냐부터 봐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이 있는 1차 책임이 있는 자에게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벌금이 징벌적 벌금이 나오는데요. 예. 2011년에는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의 벌금이 나오기도 했고요. 예. 2013년에는 그 회사의 자산 총액과 맞먹는 벌금이 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야 이거 산재 사고 잘못 났다가는 이거 회사 문 닫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업살인법 이후에 이 산재 사망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국은 좀 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든 하청이든 가리지 않고 책임 있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법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낸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요. 2016년 6월에 일명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서 이것을 범죄자로 간주를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이제 정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영국보다는 예. 조금 더 영국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는 형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산재 사고는 누구 잘못인가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층층 시야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에 뭐 하청이 또 재하청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산재 사고 책임 가리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실제로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죽은 사람만 억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이와 이제 산재 사고와 관련한 이제 소송을 대리해 본 입장에서요. 예. 이제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 공사장 현장에서 근로자가 뭐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에 예.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안전망이 없었다든지 뭐
기타 뭐 안전 설치가 미비했다든지 그러면 그 과실들은 드러나요. 다만 네. 이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도급 계약을 주면서 네. 그 계약서를 보면 철저하게 갑을 계약이고요. 아이고 원청업체는 자신의 책임을 전혀 온전히 안 집어넣는 예, 거군요.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청업체는 정말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정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이거 없거든요. 완전히 불공정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당정이 협의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국을 정말 봐서 예. 원청 하청 따지지 않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구조로 예.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법 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상황인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오늘의 IQ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와 대책은 자, 우리가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잖아요. 네. 영국에 비해서는 18배가 높습니다. 네. 이렇게 월등히 높은 이유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 김용균 씨의 사고를 안전 문제로만 보려는 이런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지금 여태껏 호소해 오신 그런 네. 시민사회 단체가 있는데요. 노동건강연대입니다. 예, 이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대표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위험한 업무는 물론이고 예방에서부터 사고 책임까지 모든 것이 하청업체 몫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실. 네네. 이 현실이 또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근무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뭐 개선점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 위험한 업무는 도처에 있는데 예. 그 위험한 업무를 관리해야 될 주체가 예. 지금 현재는 전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한테 맡겨져 있는 거죠. 아하. 가령 요번에 태안 화력만 보더라도 예. 태안 화력이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다 사무직이고 예. 사실은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태안 화력의 하청 노동자들이니까 예. 예. 저 사람들 관리해야 될 건 우리 의무가 아니구나 예. 라고 하면서 전혀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업체가 책임져라 이러니까 그 예. 열악한 환경은 고쳐질 리가 없는 것이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업무 환경을 갖다 개선하려고 하는데 돈도 안 쓸 테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뭐 2명이 일을 하든 1명이 일을 하든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죽으면 회사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너희는 어차피 우리 노동자가 아니다. 뭐 그러니까요. 그냥 기계의 부속품처럼 바꾸면 된다. 뭐 예. 이런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네네. 좀 너무 답답합니다.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하고 위험한 작업은 설비 멈추고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한다. 이런 건데 이건 뭐 그냥 대중요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사고가 나서 문제지만 이 발전소에는 지난 10년간 12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컨베이어 벨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발전소 자체에 뭔가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요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이런 대중요법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거죠. 네네. 지금 기업살인법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2016년 구의역 사고 때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뭐 국회에서 통과를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현실적인 대책이라도 뭔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이 위험을 관리해야 될 책임 있는 주체, 예. 흔히 원청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돈이 많고 뭐 역량도 있는 업체가 그걸 책임지게 하는 예.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그 구조는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청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 그게 예. 이제 기업살인법인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아예 책임을 해태하지 못하도록 예. 위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능력 있는 업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하.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네. 우리 앞으로 어떤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짧게 좀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부안에도 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안에도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 위해성이 높은 거 이런 건 아예 하청을 못하게 막아버리자. 예,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요. 예. 또 보면은 이런 산업재해가 났을 때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그 회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맞습니다. 벌금이 너무 적어요. 경영진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 정말 야 이거 내가 잘못 안전관리 의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간 이거 회사 망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위기감이 심어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